조선왕조실록을 펼치면 한 인물의 이름이 유독 빛나며 등장합니다. 바로 황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좌의정을 지내며 18년간 재상의 자리를 지켰던 그는 오늘날까지도 청렴과 지혜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황이 정승처럼 살아라. 어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 말 속에는 완벽한 관료, 흠잡을 데 없는 인격자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책은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의 사욕도 없이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명재상,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선비, 그리고 세종대왕의 성군 정치를 뒷받침한 든든한 동반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그토록 완벽할 수 있을까요? 황희의 생가터로 전해지는 경기도 여주의 한 마을을 찾아가 보면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신 분이 그렇게 훌륭한 정승이셨다니까요. 80세 할머니의 말씀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는 그토록 완벽한 인물이었을까요?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면 황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기록들이 묘하게 일관성을 보입니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이 찬사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이미지를 다듬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신하들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볼 때였습니다. 맹사성, 박연, 허조 등 당대의 명신들조차 때로는 실수를 범했다거나 비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유독 황희에 대해서만은 그런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나머지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더욱 궁금한 것은 그의 긴 관직 생활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무려 60여 년간 벼슬을 했던 황희는 그 격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왕조가 바뀌고 권력의 중심이 수차례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는 꾸준히 요직을 맡았습니다. 단순히 청렴하고 강직하기만 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32년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황희를 극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황희는 과연 나의 수하로다. 한나라의 명재상 수하에 비유하며 절대적 신뢰를 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신뢰가 때로는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세종으로 하여금 그토록 황희를 아끼게 만들었던 걸까요? 한편으로는 후대 학자들의 기록 방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은 조선에서 황희는 이상적인 신하상의 전형으로 포장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황희는 그 역할에 딱 맞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의 모습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후대가 만들어낸 이상화된 초상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내며 진짜 황희의 모습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완벽한 성현이 아닌 권력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렸던 인간 황희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마도 더욱 입체적이고 진솔한 한 인물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희의 벼슬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란만장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죠. 사실 그의 젊은 시절을 들여다보면 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고려 말,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던 그 시절의 황희는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학생 정도의 나이였겠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벌써부터 권력의 중심가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당시 고려 왕실은 사실상 몰락 직전이었습니다. 이성계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했고 기존 귀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황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재미있게도 황희는 처음에 이성계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려를 지키려는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한 그는 결국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이상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실용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황희의 시련은 계속됐어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기존 관료들에 대한 견제가 심했거든요. 특히 황희처럼 고려 출신인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황희는 몇 번이나 벼슬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속상하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 생각도 났을 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태종 때의 일인데 황희가 정치적으로 잘못 줄을 서서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고 다시 기회를 잡았죠. 이런 과정을 보면 황희가 단순히 착하고 청렴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권력의 흐름을 읽을 줄도 알았고 때로는 타협할 줄도 알았던 거죠. 어찌 보면 꽤 영리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태종과의 관계는 참 미묘했습니다. 태종은 워낙 의심이 많고 냉정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임금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보통 재주로는 안 됐을 거예요. 황희는 어떻게 태종의 마음을 읽었던 걸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황희가 벼슬에서 물러날 때마다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마치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그의 예상이 맞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황희는 상당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끈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직장인들도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의 처세술이 조금 계산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적절히 줄을 바꿔 탔다는 건 분명 의도적인 선택이었겠죠. 물론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황희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름의 전략과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완전히 깨끗하지만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시대를 살아낸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세종시대에 이르러서야 황희는 진정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황희의 불편한 진실들 말이에요. 사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황희에게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꽤 화제가 되었던 일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후대로 오면서 점점 묻혀버렸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황희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땅 투기라고 할까요? 황희가 재상이 되기 전 아직 중간 관리직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그는 한양 근처에 좋은 땅을 여러 곳 사들였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가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직자가 그런 식으로 재산을 불린다는 게 곱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더 재미있는 건 그 땅들이 나중에 정말 값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에요.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말이죠. 혹시 황희가 관직에 있으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부자 거래 같은 거였던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황희의 아들들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청렴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마련인데 황희의 아들들은 좀 달랐나 봅니다. 특히 큰아들이 좀 문제였다고 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장사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관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어서 자신의 사업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갑질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황의 본인은 이런 일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자식 일을 아예 모를 수는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아버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당시에도 황희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관리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속으론 다르다는 식의 험담이 돌기도 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스캔들은 황희의 인맥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각종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겼어요. 물론 이런 성격이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좀 과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특히 부유한 상인들과의 만남이 좀 빈번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민생을 살피기 위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알 수 없죠. 혹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받은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스캔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황희와 박포 부인 사이에 벌어진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막장 드라마 못지않은 이야기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박포의 부인이 남편 몰래 집안의 노비와 깊은 관계에 빠졌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불륜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황희 집안의 노비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박포 부인은 이 비밀이 탄로날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박포 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비밀을 아는 황희 집 노비를 죽여버린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요즘 같으면 완전히 범죄 수사물에 나올 법한 일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커지자 박포 부인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들킬까 무서웠고 살인까지 저지른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곳이 바로 황희의 집이었습니다. 정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며 황희에게 매달렸다고 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모두 털어놓으면서 말이죠. 황희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동료의 부인이 이런 큰일을 저지르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니 말이에요. 그런데 황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는 이 모든 일을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노비 살해 사건도 조용히 무마시키고 박포 부인을 보호해주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대가로 네, 바로 그런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센세이셔널했던지 한양의 사대부 부인들 사이에서는 연일 화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황희 정승이 설마 그런 일을? 이라며 수군거렸다고 해요. 마치 요즘 스캔들 터졌을 때처럼 말이에요. 박포는 물론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자신의 아내가 노비와 바람을 피우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심지어 동료와까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박포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또 다른 큰 스캔들은 조작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황희가 어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미리 다른 사람들과 짜고 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공정하게 토론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이었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치판에서는 라이벌을 깎아내리려는 소문들이 많이 돌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연기 없는 곳에 불이 나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을 종합해보면 황희도 결국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도 하고 욕심도 부리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황희의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완벽해서 따라하기 어려운 모범생보다는 실수도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어른의 모습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스캔들과 의혹들이 있었던 황희가 어떻게 세종대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세종과 황희의 관계는 참 특별했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여겼거든요. 심지어 황희가 없었다면 내 정치도 없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세종은 황희의 그런 어두운 면들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눈 감아준 걸까요? 세종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임금이었어요. 완벽한 인간을 찾기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죠. 황희의 단점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황희가 가진 능력과 장점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특히 황희는 세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감각이었죠. 복잡한 권력 관계를 읽고 여러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황희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거든요. 세종 입장에서 보면 황희의 개인적인 스캔들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쯤은 감수할 만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실력 있는 직원의 사생활까지 간섭하지 않는 CEO와 비슷했다고 할까요? 더 중요한 건 황희가 세종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글 창제나 각종 제도 개선 같은 큰 일들을 추진할 때 세종은 황희의 정치적 수완에 의존했어요. 황희는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데 정말 탁월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후대로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황희에 대한 평가가 점점 이상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이상적인 신하의 모델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성리학이 지배 이념이 되면서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인물에 대한 갈망이 커졌어요. 황희는 그런 역할에 딱 맞는 인물이었죠. 후대의 학자들과 관리들은 의도적으로 황희의 어두운 면들을 지워나갔습니다. 박보 부인과의 스캔들이나 부동산 투기 같은 이야기들은 점점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청렴하고 지혜로운 면만 부각되었어요.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그리워하게 된 거죠. 세종시대는 조선의 황금기였고 그 시대의 대표 인물인 황희는 당연히 완벽한 인물로 포장되어야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황희에 대한 비판적인 기록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건 아예 삭제되었고 어떤 건 내용이 바뀌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황희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심지어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황희에 대한 새로운 미담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없었던 일들인데도 황희 정승이라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추측해서 만든 이야기들이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완벽한 황희의 이미지가 완성된 거예요. 실제 인물과는 꽤 다른 후대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탈바꿈된 거죠. 결국 황희라는 인물은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세종시대를 함께 이끌었던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정치가로서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후대가 만들어낸 완벽한 성현의 모습이었어요. 세종은 전자의 황희를 필요로 했고 후대는 후자의 황희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황희는 사실 역사와 이상이 뒤섞인 복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성현의 가면을 벗겨낸 황희,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건 황희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실수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인간 말이죠.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고 자식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기도 했어요. 심지어 박보 부인과의 그 복잡한 사건에서 보았듯이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선택을 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완벽한 황희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희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욱 현실적인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황희가 정말로 완벽한 성인이었다면 과연 그 복잡하고 치열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격변기를 그것도 60여 년이나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황희의 진짜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가의 자질이었던 거죠. 세종대왕도 바로 이런 황희의 모습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완벽한 도덕군자가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파트너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황희의 개인적인 약점들을 알면서도 그를 신뢰했던 거예요. 실제로 황희가 이룬 업적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18년간 재상 자리를 지키면서 나라를 안정시켰고 세종의 각종 개혁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어요. 한글 창제 같은 큰 일도 황희의 정치적 수완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면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나 봐요. 완벽한 영우, 흠잡을 데 없는 모범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황희의 인간적인 면들은 하나씩 지워지고 대신 이상적인 모습만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진짜 황희는 완벽한 성현이 아니라 장단점이 공존하는 입체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황희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황희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이 선택이 옳은 건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해내는 것. 결국 황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게 아닐까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실수를 했을 때는 반성하되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지는 않는 것. 황희도 분명 후회했을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박포 부인과의 일이라든지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라든지. 하지만 그런 후회들이 그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황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완벽한 도덕성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황희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물로 남아있는 거겠죠. 성현이 아니라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는 황희. 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